소개받은 김용훈입니다. 사실 저희가 오늘 북한 토지정책 변천 과정과 그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 조금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오늘 주제가 지적 세미나인데 직접적인 관계는 크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우리가 조선 토지정책에 대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북한의 토지정책을 연구하면서 계속 느꼈던 점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이 49년도에 중화인민공화국을 창립하면서의 모든 토지정책과 조선의 토지정책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면 거의 일치하다는 결론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과제를 연구를 하면서 조선의 토지정책의 미래 전망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이 과제를 통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 발표 주제는 그냥 서론, 조선 토지제도의 변천, 조선 사회주의 토지제도의 변화, 그리고 결론이란 주제로 제가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서론에는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그리고 연구의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북한의 토지정책을 연구를 하면서 미래에 남북이 통일이 될 때 대비를 하면서 조선 토지의 정책을 어떻게 변화했느냐 하는 것을 이해를 하고, 통일 대비를 하면서 우리가 북한을 나중에 통일했을 때 우리가 제일 중요한 토지 자원을 어떻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문제를 고려하면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연구의 목적은 토지가 분명히 우리의 생산 요소로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토지의 제도적 장치를 어떻게 구축하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조선 토지 제도의 변천 과정을 저희가 각 시기마다 어떻게 구분하였느냐 하면, 어떤 분들은 국유화 시기, 그 다음 국유화 이후의 시기 두 부분으로 나눴는데, 저희 이번 연구에서는 토지제도 변천 과정에 중요한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그 기간을 구체적으로 몇 개로 나눠드렸습니다. 첫째, 사회주의 토지제도의 내용을 보면 토지 소유는 사회주의 제도를 창설하면서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토지의 사유화부터 국유화를 가는 것입니다. 근데 조선의 토지제도는 어떻게 이 과정을 집행하였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보면 사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부터 식민지 국가들이 뿔뿔이 독립하면서 제일 먼저 봉착된 문제가 바로 토지입니다. 토지.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제도를 추구하는 국가들은 사회제도를 선정했고, 사회주의 제도를 택한 나라들은 공유제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우리가 천천히 살펴보면 국유화 과정에서 원해서 국유화를 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소유제로 국유화를 지나갈 때 왜서 국유화를 했느냐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국가 소유권을 인민이 대표하는 국가가 소유하는 형태, 그래서 우리가 사회주의 제도의 토지 제도를 보면 농촌의 토지는 집단이 소유하고 그 다음 위에 재산은 국가가 소유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의 이 토지 제도를 보면 농촌의 경지 같은 경우에는 집단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말하는 집단 농장에서 농촌의 경지를 소유하고 이외의 산림, 그리고 도시, 모든 토지 재산은
국가가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토지제도의 변천 과정을 보면 첫째로 북한 정권이 수립하는 토지개혁입니다. 그것은 바로 1945년도부터 1953년 북한이 토지제도의 토지개혁을 한 것은 유례없이 전 세계에서 사회주의 국가 중에도 북한하고 중국이 이런 제도를 실시했다는 겁니다. 바로 무상입니다. 무상몰수, 무상분배입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사실 우리가 무상몰수, 무상분배라는 것은 굉장히 농민에 대해서는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상몰수를 해가지고 무상분배를 해준다니까 누구나 다 좋아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목적을 택한 이유는 인심을 얻기 위해서라는 생각이 곧바로 듭니다. 왜냐하면 46년도에 북한이 토지개혁을 실시한 후에 곧바로 48년도에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을 성립하고 그 다음 해에는 바로 전쟁 준비에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농촌의 많은 인구들을 자기 편으로 모으기 위해서는 첫째로 실행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무상몰수, 무상배분입니다. 그래가지고 농촌의 대부분 사람들을 자기 정권주의에 흡수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중국의 이 사례를 보면 중국은 47년도부터 토지개혁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했지만은 중국에서 47년도에 토지개혁을 시작할 때 보면 역시 수매를 했습니다. 지주의 토지를 수매를 해가지고 농민들한테 나눠줬는데 나중에는 이 방법이 돈이 없기 때문에 실행을 못하고 그 다음에는 무상몰수, 무상분배로 들어갑니다. 중국은 한층 더 앞서가지고 지주의 토지를 무상몰수하고 무상분배를 했지만은 지주까지 죽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토지개혁을 보면 중국의 지주 혹은 분홍들이 대개 통계 수치에 나온 걸 보면 거의 한 200만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서 이렇게 했느냐 했더니 사실 그 당시에 중국의 국공내전이 일어나면서 이 사람들을 자기 주위에 모이기 위해서 토지는 분배를 했지만은 그러나 농민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토지를 분배를 해주면 누가 좋은 점을 주면 누구를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깡패 조직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항상 손에다는 피를 묻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지주를 투쟁하고 총살까지 했지만은 농민들은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공산당과 같이 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통계를 보면 거의 한 200만 좌우가 죽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왜 지주를 안 주겠느냐 했더니 저희가 자료를 분석해 봤더니 사실 그때 3만 호의 지주가 있었는데 거의 한 2만 호 이상은 이미 월남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나머지 지주가 얼마 없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우리가 통해 보면 이런 조선하고 중국이 유독 이런 정책을 택했다는 이유를 보면 그때는 사람의 인심을 얻고 그 다음 체제 유지를 위해서 이런 과정을 통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53년도 이후에 조선전쟁이 끝납니다. 끝난 이후에 북한에서는 곧바로 합작화라는 과정을 시작합니다. 그때 중국도 같은 시기에 53년도에 같은 시기에 중국도 호조조 초급 합작사, 고급 합작사하고 나중에는 인민공사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갑니다. 근데 북한의 이 농민 합작사라는 이 과정을
쭉 보면 중국의 그 과정과는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첫째 과정은 품앗이, 그 다음에는 나중에는 맹가 상태의 공산주의, 그 다음에 나중에는 집단 농장, 이 과정을 통해서 쭉 가는 과정을 보면 중국도 58년도에 인민공사라는 이런 집단이 형성됩니다. 북한도 마찬가지로 58년도에 집단 농장이 이미 형성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토지의 국유화가 58년도에 끝냅니다. 그런데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58년도에 이 과정을 끝나고 곧바로 59년도부터 대약진 인민공사 해가지고 중국의 거의 한 3천만 인구가 또 굶어 죽는 상태가 도래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보면 집단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재난이 곧바로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소련을 보면 30년대 우크라이나에서 굶어 죽는 상태도 발생했고, 북한도 90년대 고난의 행군이 그 과정에서도 거의 한 몇백만 인구가 앗았던 상태도 나타나고, 중국은 이미 50년대에 이런 상태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까지 집단화 과정이가 좋냐 나쁘냐가 우리가 판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표격은 쭉 보면 53년도부터 58년도 집단화 과정이가 어떻게 형성됐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미 56년도에는 80% 이상, 그리고 경지 면적의 한 80%는 이미 집단화가 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8년도에는 100%로 집단화가 이미 완성됐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과정을 보면 이미 집단화가 다 실행이 되고, 그 다음 북한 같은 경우에는 72년도부터 1983년도까지 이미 이 시기를 보면 우리가 어떤 분들은 그 얘기를 합니다. 한국의 60년대하고 북한의 70년대를 비교하면 북한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했다고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사실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북한의 역사를 쭉 따져보면 북한의 역사는 거의 원조를 받아서 발전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자체력을 생산해가지고 경제가 발전했다, 거의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중국이 49년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이후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날까지 북한에다 지원한 액수를 따져보면 거의 한 200억 불이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많은 돈을 우리가 북한에다 지원하면서 2천만 인구를 먹여 살리는데 거의 그 돈이 다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얘기를 합니다. 지금 평양에 있는 지하철도 우리가 70년대 대한민국이 지하철이 나올 때 이미 평양에는 지하철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분들이 그 기술력하고 자기 능력으로 지하철을 만들었느냐 하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구체적인 수치가 나온 걸 보면 그 당시 한국과 북한을 비교하는데 사회주의 국가가 어떻게 자본주의 국가한테 밀리겠느냐 해가지고 조선 정부가 중국에 가가지고 우리도 지하철을 만들어 달라 해가지고 그때 북경이 지하철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인력을 북한에다 동원해가지고 평양 지하철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지하철을 봐도 마찬가지지만은 조선의 수많은 원조를 받은 것이 바로 중국하고 러시아입니다. 그리고 구소련, 그 다음 사회주의 국가들이 이 단체에서 북한을 지원해가지고 오늘까지 유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조금 있다 보면 83년도 이후 94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조선 경제가 점점 몰락의 길을 가고 있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84년도에 조선에서는 합병법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것은 왜 만들었느냐 했더니 이미
자체력을 가지고 생산 경제는 점점 올라가니까 어떻게 하겠냐? 대외 개방을 실시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대외 개방을 통해 가지고 외자 유치를 통해서 자기 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이런 목표를 세운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합병법을 먼저 세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국을 통해 가지고 외국 기업과 같이 합작을 해 가지고 생산한 물품을 대외에다 수출해 가지고 외화 벌이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84년도에 합병법을 제정하면서 토지에 관한 합병기업이 어떻게 토지를 임대를 할 수 있는 그것을 꺼낸 것이 바로 합병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90년도에 또 민법을 통해 가지고 토지 사용권을 어떻게 유동화시키겠느냐 하는 것을 제창한 겁니다. 자, 우리가 이 표격을 통해 가지고 조선이 자유경쟁무역지대와 중국의 경제특구를 비교 분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북한이 자유경제무역지대를 통해 가지고 중국의 특구 같은 것을 만들어서 경제를 활성화를 하겠다는 이 과정을 보면 우리가 설치 취지나 설치 지역, 관리기관, 그 다음 관리 방식, 그 다음에 법제재정권, 투자 유형, 투자 주체들을 쭉 보면 외자 유치와 체제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서 특구를 만든 겁니다. 근데 중국의 이 취지는 개방에 참고를 해가지고 경제체제 개혁의 실험장으로 우리가 특구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보면 90년대에는 낮은 선봉 지역이 하나지만은 중국에는 그 당시에 이미 10년 전에 북한은 91년도지만은 중국은 이미 78년도에 심천, 그 다음에 주해, 산두, 하문, 해남도 등 지역을 5개 지역을 특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특구를 통해 가지고 자본주의 관리 방식과 경험을 이수해 가지고 전 중국에다 어떻게 펼칠까 하는 실험장 역할을 했는데 북한에서는 낮은 선봉 지역을 그냥 체제 유지의 그런 목적으로 설치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보면 관리기관을 보면 중국 정부가 특구를 만들 때 재량권을 특구 지역에다가 지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조선을 보면 우리가 관리기관이 모든 것이 다 중앙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중앙에서 명령해서 실행하는 거와 특구에서 현황을 보고 그 다음에 실제 상황이 어떻게 운영되는가 하는 것은 특구 지역에서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재량권을 누가 가지는가 해가지고 효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리 방식을 보면 역시 또 중앙정부고 이쪽에는 특구 지역에서의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투자 주체를 보면 조선 같은 경우에는 외국 투자자가 기본 원칙이고 그 다음 조청년 같은 조선동포라는 것은 여기에서는 중국의 조선족이라는 것을 그거는 아닙니다. 여기에는 조청년 소속의 조선동포를 그렇게 지정하고 있는데 사실 중국의 특구를 했을 때는 전 세계 화교들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또 우대 정책을 줬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승인기간 같은 경우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토지 사용도 연장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변동, 투자 자금 대상 이런 거는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무사증 제도, 여기는 사증 제도를 실시하고 그 다음 기업소의 면제 같은 경우에도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점으로 보면 조선 계획 시스템의 외화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94년도부터 98년도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세계 경제가 발전하기 과정에서 90년대 20세기 90년대를 보면 사회주의 집단이 붕괴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붕괴의 직접적인 결과는 바로 조선이 원조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왕 경제발전 과정에서 큰 덩어리가 바로 원조 부분인데 이 원조 부분이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중국도 92년도에 등소평이 남부를 시찰하면서 다시 계획개방이라는 것을 내세운 그 배경을 보면 우리가 89년도에 천안문 사태가 발생했고 그리고 외국의 제재를 받다 보니까 어떻게 더 개방을 할 수 있겠느냐 한 것을 바로 그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소평이 그걸 보면서 조선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해줄 수 있겠느냐. 자기도 어려운 상태에서 지원이 그때는 조금 소홀해진 거죠.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하면 조선도 이제 외부를 이거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졌다.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도 어주는 자력 경쟁을 해가지고 외자 유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94년도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4년도를 쭉 이후로 보면 김일성 사망 이후에 조선 정권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4년간 이 시간을 우리가 고난의 행군이라고 그렇게 비춰봤을 때는 굉장히 94년도부터 98년도가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남북을 비교했을 때 북한은 얼마나 좋냐. 국가에서 먹을 거 뭐 다 해주는데 우리는 제절로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체제가 거기가 더 우월하다고 그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체제가 다 해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2천만이든 몇 천만이든 사람들이 생각이 다 틀리기 때문에 각자의 그것을 만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집단화라는 것은 붕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선의 배급 제도가 붕괴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나오는 것이 바로 시장이 나온다는 겁니다. 시장.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문화혁명의 10년 동안에 시장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라는 게 회복된 것이 바로 78년도 이후부터 시장이라는 것이 회복된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보면 고난의 행군이 조선의 경제를 굉장히 어려워지게 했다는 생각이고 그 어려워진 상태에서 국가가 공급을 할 수가 없으니까 바로 시장이 부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국가에서 일부를 주고 나머지는 시장에서 공급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그러면 합법적 경제활동 및 토지사용료 법제화 시기라는 것이 바로 1998년부터 2003년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행군을 끝나고 고난 행군의 그 시기에 불법적이던 시장, 암시장이 합법화를 합니다. 합법화.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2002년도에 7 조치나 무슨 이런 조치를 통해서 보면 조선이라는 나라는 터져놨다가 불안하면 또 걷어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가 시장을 합법화를 하다가 또 불법으로 또 가고 또 합법화하다가 또 불법으로 가는 이런 것을 반복을 계속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이 좋다 하면 계속 오픈해서 가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체제와 관계되기 때문에 그게가 사람들한테 권력을 적게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중앙이 통치를 하고 가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듣는 얘기로는 북한에서 뭐 아파트를 지고 팔 수 있고 불가능합니다. 그거. 그러면 우리가 한국에서 보면 우리가 토지를 싸가지고 아파트를 지어서 판매를 한다? 그는 이미 거의 그렇게 됐다는 얘기인데 절대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시 우리가 사회주의 국가들을 보면 누가 돈이 있는가 없는가 것을 판단합니다. 판단해가지고 나중에는 그 돈을 어떻게 가져와야 되는데 돈이 있다고 지부지고 절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쭉 그런 걸 보면 무슨 아파트 시장이 났다 무슨
저는 그게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제가 재작년에 제가 북한을 갔다 오면서 사회 과거인 사람들하고 물어봤습니다. 이런 상황이 어떻게 집을 아파트를 팔 수 있고 살 수 있고 질 수 있느냐 했더니 그거는 아니고 국가가 재놓고 개인들한테 판매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 좋은 아파트를 들 수 있게끔 만든 거지 자기가 그렇게 부동산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그때고 부동산이라는 얘기가 가끔 나온다는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부동산 얘기가 나오면 우리가 쭉 보면 개성하고 금강산 지역에서 우리가 그 한국의 법률들을 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부동산 개념이가 나오는 거지. 북조선에서는 부동산 개념이 나오기 전에는 그 개념을 고정재산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재산이지 부동산이라는 이 개념은 그 후에 우리가 개성공단하고 금강산 이 지역을 개발하면서 부동산이라는 그런 법제적인 것을 제공해 가지고 그 두 지역에서는 부동산이라는 개념이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조선의 토지이용권 설정기관과 설정계약의 상대방을 쭉 보면 우리가 좌측에서 설정기관을 쭉 보면 느낌이 전부 중앙입니다. 지방정부가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쭉 보면 지방, 개성, 금강산 다 있는데 이쪽을 보면 전부 중앙에서 이걸 컨트롤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그럼 제3장에서 조선사회주의 토지제도의 변화를 보면 토지사용권의 인정 및 범위, 토지이용권의 법적 성질을 우리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토지 이용권이 인정입니다. 그래서 전 사회주의 국가들이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전 사회주의 국가들로부터 특히 중국과 구소련의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어서 토지를 어떻게 이용해 가지고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경제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외부로부터 외자 유치입니다. 그리고 91년도에 낮은 선봉 지역을 우리가 자유무역지대로 선정했고 또 92년도는 외국인 투자법 제정을 해가지고 93년도에는 토지임대법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토지이용권 범위를 쭉 보면 근거법위가 바로 토지임대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신의주, 그리고 개성, 금강산, 라진선봉, 황금평, 유화도 경제특구에서는 토지이용권 설정의 근거법은 바로 토지임대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쭉 보면 신의주 특별행정기본법, 개성, 금강산, 라진선봉, 경제무역지대법, 그리고 황금평, 유화도 경제지대법 여기에서는 이 다섯 지역에서는 토지임대법이 아니고 별도의 법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산, 개성 우리가 쭉 보면 한국의 기업들이 유독 한국 기업만 개성하고 금강산에 유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다른 나라의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지만은 개성공단하고 금강산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바로 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보면 이 5개 지역 제외한 조선에는 토지이용권 설정의 근거법에 각기 다르고 경제특구 이외의 토지이용권 설정의 근거법은 토지임대법이다. 근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조선 국민은 빠져 있다는 겁니다. 특별구 지역에서 투자를 하고 토지 사용료를 하는 것은 외국 기업이나 이런 것이지만 국민은 여기에서 제외된다는 겁니다. 하여튼 조선 국민으로서는 이 법에
거의 관여가 없다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이용권의 법적 성질을 보면 토지이용권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토지를 임차인이 재산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러나 금강산 부동산 규정과 개성공업지구 부동산 규제는 또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각 근거법에 기초하여 토지이용권의 설정, 내용, 매매, 임대, 교환, 그리고 저당, 이런 것은 오로지 개성공업지구 내에서만 그것에 관한 것을 개성공업지구의 그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성공단에서 토지에 관한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 부동산 준칙을 통하여 남한의 관련 법률이 거의 그대로 이행된다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성공단, 그 다음 금강산 이 지역에서는 거의 한국의 법률이 거의 그 지역에 적용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상에 우리가 쭉 보면 북한이 법제도, 토지제도를 설정할 때 근거법이 같은 것이 아니라 부동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법은 어떻게 준수하지? 그거는 별도로 모든 것을 한기고 통일적으로 토지 임대를 한다면 어느 지역과는 거의 유사하고 같아야 되는데 우리가 부동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보면 개성공단, 금강산, 그 다음 나진선봉, 유하도 모든 것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럴 수 있지 하는 얘기가 그것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게 모든 지역이 다 다르지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것이 같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사실 결론에서 저희가 말씀드리려면 전체 변청 과정을 쭉 보면 거의 중국의 법을 유사하게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단지 딱 한 가지입니다. 중국이 오픈한 것은 굉장히 크지만은 북한에서는 법을 중국과는 유사하지만은 법을 연 것이 굉장히 적다는 겁니다.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럴 수 있지? 같은 것을 따라 배우면 빨리빨리 배워야 될 건데 그 중에 깔려 있는 것이 바로 체제입니다. 체제 유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우리가 토지 사용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전 국민한테 부여를 했을 때는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 가지고 부를 창출할 수 있는데 국민이 부를 창출하면 정권이 위협이 간다는 겁니다. 그걸 거꾸로 생각하면 아니 사람들이 부유해지면 이 정권을 옹호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선의 이 법들을 쭉 보면 굉장히 국민한테 법을 부여한 것이 굉장히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서 이렇게 쭉 보면 중국의 경험을 통해 가지고 제가 중국의 경험을 통한다는 것은 중국의 체제가 굉장히 우월해서 그걸 따라 배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그 체제도 별로 우수한 체제는 아니지만 다만 조선이 체제를 유지를 하고 국민이 잘 살 수 있다면 중국처럼 사용권을 오픈해 가지고 중국만큼이라도 열어주면 국민이 숨통을 틔워가지고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기 전망에 보면 조선 정권이 자기 정권을 유지하고 가려고 하면 단시간 내에는 중국의 78년도 그 시기에 농촌의 청구권 그것을 활용해가지고 토지를 소유권에서 소유권을 분리를 하고 사용권만은 시장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조선이 밥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더더욱 나아가서 장기적으로는 전 국민에 대해 가지고 토지 사용권을 이 생산 요소를 어떻게 활용하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듯이 이 토지를 활용해 가지고 국민이 부를 창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시설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면 또
이것을 재순환하면서 경제에 더 큰 성과를 이루지 않겠느냐 하는 제 생각이 여기에 조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사회과학원 연구원들과 같이 이 토지 사용권 농촌에서의 잠시라도 농촌에서만 토지 사용권을 어떻게 해주면 안 되겠느냐 했더니 요즘에 북한에서는 10명 내지 15명 정도를 하던 것을 5명 정도로 줄였답니다. 그리고 또 호당을로 줄였답니다. 다만 토지 사용권을 유동을 안 시키면 그 한호든 5명이든 10명이든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중국도 예전에는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는 호당을로 토지 사용권을 부여를 하니까 생산량이 엄청 뛰더라는 그런 결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면 조선이 식량난을 어떻게 해결하겠는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통해 가지고 북한이 어느 정도 먹을 수 있는 식량 생산에 어떤 조금 기여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하면서 제 발표를 이만 끝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